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해고 폭풍 직감한 파월 침체 차단용 비컷이었다. 어제 저희가 딱 이 시간에 조금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미연준에서 0.5%포인트 금리를 내린 비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는 이거예요. 왜 비컷을 단행했느냐, 그 배경에 대한 게 오늘 기사입니다. 왜 파월이 해고 폭풍을 직감을 했다. 그래서 비컷을 단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볼까요?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시장을 지원할 시기는 이 고용시장이 견고할 때, 즉 정리해고가 나타나기 전이라며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왜 지금 이 고용지표, 이 정리해고 얘기를 파월이 한 거냐? 지금 고용지표 자체가 지금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실업률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미국 실업률이 높고요. 그럼 앞으로는 괜찮냐?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업률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비컷을 단행했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우리가 미 연준에 주목하는 이유, 결국은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는 거죠. 한국일보입니다. 미 비컷에 한국도 금리 인하 기대, 문제는 부동산. 어제 0.5%포인트 미 연준에서 내리면서 우리나라랑 한미 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미국 따라가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한국은행도 곧 금리 내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거다. 부동산이다라는 거죠. 지금 부동산 값 계속 오르고요. 가계 부채도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요거 괜찮을까? 금리 내려도라는 얘기. 집값 가계비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는 신중론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네. 거야. 더 세진 김여사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단독 처리입니다.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바로 19일입니다. 19일에 본회의 열어서 쌍특검법 그리고 이 지역화폐법 처리한다고 했어요. 라는 말씀 드렸었죠. 실제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거야 국민의힘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 김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두 번째 통과고요. 최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통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제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았죠. 다만 다음 기사를 좀 이어보시죠. 경향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여당 거부권 요청. 거부권을 요청하겠다라고 즉각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여기서 살짝 좀 포인트를 보실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총 쌍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3개가 단독으로 통과가 됐는데 경향신문은 제목을 김건희 여사법만 뽑았죠. 김건희 특검법 통과라고 요것만 좀 뽑았습니다. 다만 여당에서 거부권을 요청하는 건 앞서 말한 3개에 대해서 모두 거부권을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한의 쳇바퀴인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윤한 24일 회동 의료개혁 논의. 추석 지나고 만찬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날짜가 어제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어제 저희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네, 다음 주 화요일이죠. 24일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체코 순방 중인데 순방 갔다 와서 회동을 하기로 했다. 여기서 아마 의료개혁 문제가 좀 논의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정간 좀 뭔가 조율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만찬 주인공 중에 주요 인물이죠. 한동훈 대표. 오늘 조간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좀 실렸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일면이에요. 용산 여와 다른 추석 민심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번 추석 민심을 좀 들어봤더니 용산의 생각 그리고 여당의 생각과는 민심이 다르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생각 민심과 다른데 불편한 게 싫다고 편들어야 합니까?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사과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이것 말고도 사실 많은 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뭔가 여기 지금 시장 좌판 같은데 지금 뭐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잘 팔린다고 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게 써 있습니다. 네. 상추 냉장고에 있어요. 치커리 냉장고, 쑥갓, 청경채, 가지, 참나물, 깻잎도 다 냉장고에 있다. 왜? 날이 너무 더워서 늦더위에 냉장고로 나물들이 좀 피신을 했습니다. 네, 너무 더워서 내놓고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참 이 9월 이제 중순도 이제 지나가는데 더워도 너무 덥다 싶은데 이 더위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지금 밖에 한창 지금 비 오고 있죠. 오늘 비 많이 옵니다. 이제 이 비가 그치면 진짜 가을이 온다. 진짜가 진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오늘 지금 오는 비 주말 동안 전국에 최대 250mm 폭우가 옵니다. 이 폭우가 오고 난 뒤에는 폭염이 가고 선선해진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일교차가 커집니다. 당장 오늘 비 왕창 내리고요. 내일 이 기온이 한 10도 이상으로 뚝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거 뭐냐? 감기입니다. 일교차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옷차림도 좀 같이 신경을 주말 동안에 좀 쓰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총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바로 보시죠. 야특검법 강행, 용산 거부권, 또 시작된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네, 어제 국회 상황을 두고 조선일보의 제목이에요. 네, 바보들의 행진이다라고 아예 제목에 박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어제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이상이란 특검 등록 분별 없는 헬스 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들입니다. 행안위 법안소위 전체의 통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나왔습니다만 최상병 특검법도 있었고요. 지역화폐법도 어제 다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통과가 되는데 보니까 온통 초록색이죠.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보이콧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로텐더홀에서 있었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당만 이 표결을 실시했고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길 좀 보겠습니다. 여당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 불참 대통령 거부권 행사 곧바로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신지호 의원님. 네. 사실 그 전에는 필리버스터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필리버스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근데 보통 이제까지의 국회를 보면요. 네.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1년에 뭐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그쵸. 가끔 가다가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는 좀 여러 가지 이례적인 경우가 많긴 해요. 예, 이런 국회는 다 처음 본다 그러거든요. 네. 익숙하지 않은 풍경인데 이 필리버스터가 일상화되고 있어요. 일상화되고 있는 원인은 바로 저 바보들의 행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도돌이표 전국에 그게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법안을 통과하는데 사실상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두 가지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은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더 강화돼서 대통령의 여론 지지율이 더 네.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네. 그걸 반복하는 과정에서 네.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 이후에 재표결할 때 108석 의석 중에 8명 이상이 이탈하면 무너지잖아요. 네. 이렇게 몇 번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기대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뻔히 정해진 여기에 네. 저렇게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요, 그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네. 국회의원들도 뭐 거기 몇 명 없잖아요. 몇 명 그 본회의장에 듣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필리버스터 하는 중에. 예. 근데 그게 다 국민 혈세가 그 시간 동안에 다 고스란히 혈세가 그 쓰여지고 이게 낭비죠. 국민 혈세 이 잡아먹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는 안 하는 게 그나마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네. 지금 말씀은 민주당 야당에서 지금 이걸 통과시키면서 통과하는 목적이 꼭 통과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윤 대통령 어떤 거부권을 행사하는 불통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여권 내에 어떤 내분을 좀 노리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임세현 대변인님. 불통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게 아니라 이미 불통이 됐습니다. 이미 거부권이 24건, 지금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아마 기록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 법 통과를 무늬만 법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석 때 많은 민심들 들어보셨던 분들 많이 계셨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국정의 이런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는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명분을 키운 것은 오히려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이런 국가기관입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있었던 관저 의혹 같은 경우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그게 뭐 특혜가 없던다는 식으로 뭉갰어요. 이미 약간 뻥튀기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도 지금 받은 우리가 전 국민이 거의 본 디올백 수수 영상도 애써 모른 척하고 그게 뇌물이 아니라는 식으로 덮어가려는 시도들이 보이니까 국민적으로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혜병 문제 같은 경우도 특검도 최혜병 어머니가 오죽하면 나서서 제1사단장이 빨리 의혹이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된다는 말씀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당이 이 국민의 그 민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야당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조금 전향적으로 좀 협치를 하시면서 무조건 거부권만 하지 마시고 그 민심의 방향과 또 우리가 야당이 입법을 한 좀 취지를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야당이 불통 이미지를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더 키우고 부각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그냥 그 이미지 본인이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추석 민심 들어봤는데 그게 지금 민심이더라. 그래서 야당이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뿐이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양쪽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극과 극입니다. 아까 다람쥐 쳇바퀴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이 무한의 굴레 속에서 한 번, 두 번 특검법이 계속 나오면서 특검법 자체는 조금씩 더 독해지고 있어요. 네, 다음 기사 볼까요?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 개입 의혹 포함. 여론 안 좋아 필리버스터 진행 안 해. 근데 아까 신재호 의원님은 이게 여론이 안 좋아서 안 한 건 아니다. 지금 이 여론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굳이 야당의 전략에 말려들고자 하지 않기 위해서 안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아일보는 또 약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추석 민심을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시청자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네. 추석 연휴에 TV에서 정치인들 안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 그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정치가 싫은 거예요. 그 추석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대타협에서 좀 조용한 적 있었잖아요. 네. 추석 끝나자마자 또 도돌이표 입법이 개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나올 때까지 계속 특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막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특검법이 하나라도 통과가 되면은 개헌 저지선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탄핵으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노선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왜 필리버스터를 안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방어의 수단이 의석수도 적으니까 별로 없잖아요. 끝까지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잖아요. 의사진행 발언, 불합리한 거를 해야 되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과거 최순실 특검이 90일이었거든요.
지난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이 100일이었는데 네. 이번에 170일로 늘렸어요. 1년 내내 특검하자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한테 많이 알려야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안 한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으니까 김건희 여사 방탄 이미지가 고착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민주당도 필리버스터 하면 또 나오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또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웰빙 체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악착같이 뭐 20시간 뭐 30시간 안 해요. 몇 사람만 참석하고. 그러니까 에이 포기한다 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당이 소수 여당이라도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다음에 뭐 제의 요구해서 또 부결시키더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일찍 무기를 내려놨다.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웰빙 체질이다라는 말씀은 이제 개인 의견임을 약간 밝힙니다. 근데 말씀은 이거 필리버스터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거는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근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제가 특검법이 2번, 3번 제출되면서 점점 독해지고 있다고 그랬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뭐 이 기간도 특검 기간도 170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공천 개입 의혹이 아예 특검법 안에 포함이 됐어요. 네. 어제 야당에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것입니다. 네, 다들 확인되면 사실이라면을 붙이면서도 요 공천 개입 의혹을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지난주였었나요? 이제 이 지난 총선 때 뭔가 공천 개입 의혹이 있었다란 얘기가 보도가 나왔었죠. 근데 그게 이따가 좀 쓱 사라졌었는데 어제 또 다른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뭐냐? 다음 기사 보시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재점화입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거 있는데 다시 나왔어요. 재보선도 개입했다. 근데 한편에선 소설 같은 얘기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제 나온 얘기는 뭐냐? 지금 여기 재보선도 개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어제 보도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는 이거였었어요. 대통령과 여사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 김영선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2022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때 창원 재보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건 김 여사가 힘을 써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는 게 어제 보도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나왔던 보도가 사실 이거였어요. 지난 4월 총선 공천 때 개입을 했었다라고 이 얘기가 있었다가 스르르 사라졌죠. 왜냐하면 이게 뭐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 지금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됐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제목이에요. 신지호 의원님. 네. 마치 또 공교롭게 요 공천 개입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때 또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었어요. 네. 그때 뭐라고 하셨었냐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였는데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건 네. 재보궐선거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2020년 6월 1일이 그 지방선거 때 네. 7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그 당시 거기에 이제 연고가 없는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네. 그때 저도 좀 기억이 납니다만 당내에 대부분의 인사들이 의아해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4선 의원을 했는데 비례대표 2번을 초선 재선 네. 또 3선 4선은 여기 수도권의 경기도 일산에서 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마산이 고향이라고 하는데 창원 의창은 마산도 아니에요. 예. 같이 통합되고 창원 통합시가 됐지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했는데 그럼 그 당시에 공천에 그거는 저로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 대표가 이준석이었고 네.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이던 시절이었어요. 당 대표 이준석, 네. 대선 후보 윤석열 시절에 이루어진 공천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김영선 보궐선거 공천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올 4월에 또 김 여사께서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나온 보도죠. 예, 김건희 여사와 그 명태균 씨, 또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에 그 사적으로 오고 간 무슨 대화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 뭐 이제 앞으로 뭐 추가적인 뭐가 나오면은 그 팩트 체크를 해보고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사적인 대화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코멘트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네. 그 옮기기로 했던 김영선 의원도 컷오프가 됐고 심으려고 했던 그 김상민 전 검사도 컷오프가 됐다. 지난 총선 때. 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에서 그 두 가지는 원칙에 따라서 분명하게 됐다. 당내 일각에서는 그때 좀 경선이라도 그 두 사람을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원칙 처리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신지호 부총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유지는 한동훈 체제에서는 명확하게 뭐 이렇게 의심갈 만한 사안이 없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체제 때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취지의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어제 어제 보도가 사실 어떤 녹취를 근거로 해서 나왔었습니다. 녹취가 뭐냐? 요게 지금 녹취 내용이라는 거죠.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이라고 공개한 녹취록에서 명 씨, 지금 명태균 씨입니다. 이 중간에 김영선 전 의원과 이른바 뭐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뭐 내가 힘을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거죠. 이 명 씨는 한 지인에게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내가 따졌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라면서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라고 말했다. 녹취록에 요렇게 나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윤상현이 끝나서 윤상현 의원이겠죠. 윤상현 의원은 왜 등장했냐. 이때 재보궐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이었었거든요. 공천관리위원장이 해주기로 했어 라는 얘기가 녹취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상현 의원 입장도 봐야 되는 거죠. 윤상현 의원 요 보도에 즉각적으로 또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목에도 있었죠. 당시 공심위원장으로 공정한 공천 원칙 기준에 따라 이기는 공천을 단행해서 7개 중 5곳에서 승리를 했다. 허장성세를 교묘히 짜깁기 한 녹취 파일에 기반한 근거 없는 폭로 보도가 사실인 양 보도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걸 보면 최 교수님, 지금 윤상현 의원 얘기는 있는 척 뭔가 이 중간에 뭐 브로커는 아니고요. 중간에 내가 이제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명태균 씨. 이 명 씨가 허세가 좀 있어서 이 사람 말에 노란하는 거예요. 다들 뭐 이런 취지의 윤 의원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게 사실인지 정말로 근거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토마토가 상당히 근거를 가지고 보도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 이번 지난 선거 때 그거 이외에 또 나온 거란 말이죠. 지금 게다가 무슨 뭐 하동 근처에 어느 절에서 이제 만났다는 것도 이제 보도를 하고 그래요.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에서 아까 그 대통령 일대 얘기예요. 보궐선거 대통령 후보 때 얘기는 아니고 그건 제가 바로 잡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저게 이제 음성 파일이 나왔다고 지금 뉴스토마토가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 이 시중에 공개되지 않았고. 근데 문제는 저게 지금 앞뒤 맥락이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이번 지난 총선 때 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문자 보낸 게 거기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공개하면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주겠다라고 서로 이제 진위 공방이에요, 지금. 서로 주장이 달라요. 명태균 씨는 김영선 씨가 얘기한 게 아니다. 개혁신당 쪽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개혁신당의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 당시 대표였죠, 사실 지난 총선 때. 그리고 이준석 의원 그렇지 않다. 그쪽에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제 진위 공방도 있고. 아무튼 간에 게다가 이제 지난 총선 때 또 문자를 보냈느냐 안 보냈는지 이 공방도 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에 관련된 걸 보냈다. 뭐 이제 창원 의창으로 가라 뭐 이런 일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해로 가라는 걸 보냈다는데. 김해로 가라고 보냈다는 거. 예, 근데 이게 전혀 없이 나왔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황상 전혀 그야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 아닐지 모르는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내고 이랬던 사실이 짙어지는 것 같긴 해요. 전혀 없는 게 그 뉴스토마토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그렇게 보도했을까에 문제가 있고 지금 말도 약간 다르긴 다릅니다만 뭔가 어쨌든 간에 개혁신당의 이제 비례대표 1번을 받으려 했던 김영선 전 의원이 말이죠. 비례대표 1번 받으면 거의 국회의원이 되는 거니까 결국 실패했습니다만 그런 걸로 볼 때는 전혀 허무맹랑한 저 소설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 정황상 말이죠.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정황상 아직 뭐가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심해 볼 법해 보인다라는 취지의 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중간에 지금 저희가 계속 언급이 됐죠.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왜 자꾸 나와? 명태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서 내가 뭔가 다리 역할을 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명태균 씨입니다. 그럼 이 명태균 씨의 입장이 대체 뭐냐라는 거죠. 해당 매체에서 이 명 씨를 직접 접촉을 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거 맞습니까? 물었더니 이소부화의 바람과 태양, 바람을 선택하셨군요 라고 약간 동문서답인가 쉽게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태풍이 불 것 같다. 바람도 일반 바람이 아니라 태풍이라는 거예요. 태풍이 불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해당 보도를 한 기자, 회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소부와 이 바람과 태양이면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저 겉옷 벗기는 내기를 하죠. 그 태양은 뜨겁게 해서 장렬하는 태양으로 해서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바람은 막 바람으로 벗게 하려고 하는데 추우니까 더 감싸고 지나가는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이 얘기 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그 국회의원 김영선하고 직접적으로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거 소통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가운데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데 직접 했다는 식으로 그 언론에 보도가 됐으니까 그거를 이소부화를 빗대서 이소부화에 왜 바람을 북풍을 불었더니 나그네가 옷을 더 껴입고 태양을 뜨겁게 했더니 옷을 저절로 벗더라.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그 언론 보도가 허위 보도를 함에 따라서 이게 북풍 큰 바람이 불 것 같다. 그래서 명예훼손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사건인데 중간에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끼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개입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물불 안 가리고 공천을 한번 받으려는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정치 거강꾼 명태균이라는 경남 지역 그 정치인꾼 한 분 있고 또 오지랖 넓어서 여기저기 다 끼는 영부인 이 세 분이 만든 학작품 아니냐. 근데 실체는 보니까 뭐 공천이 김영선 의원이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사실 그때 이준석도 얘기했잖아요. 그 텔레그램 다 보니까 그냥 조언 수준이지 뭐 공천은 아니다 했는데 이 사건 중에서 분명한 거는 실불사라는 절에서 회동한 거는 분명해요. 2000년 된 절이라잖아요. 개혁신당 쪽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만난 것 같다. 김영선 전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는 좀 다르죠. 김영선 의원 측은 비례대표 1번 줄 테니까 김 여사랑 관련된 거 다 폭로해줘라. 또 개혁신당 쪽에서는 폭로 대가로 김영선 의원 폭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비례대표 1번이나 3번을 요구했다. 뭐 그래서 좀 일그러졌다는 건데 김영선 전 의원이 거기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또 김종인 그때 공천관리위원장 했죠. 그 부인 찾아갔잖아요. 그 부인이 김미경 여사라고 거의 김대중 대통령의 2호 여사급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파트너라.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옛날에 더불어민주당 입당할 때 그 연설문도 직접 부인이 써줬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파트너십이 강하거든요. 그분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쫓아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종인 의원이 비례대표를 5번 한 번이잖아요. 이분은 2번 했으니까 비례대표는 3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거나 백이 있거나 운이 있거나 그 2개, 3개 안 되니까 쫓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김영선 의원 전 의원이
그 물불 안 가리고 저는 한번 공천 받으려고 뛴 데 따라서 나온 파열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이거 사소한 문제로 보지 않는 게 저는 이 정황이 2022년도 재보궐선거 때 얘기해요. 5월 달. 대통령 이미 5월 9일 날 취임을 했고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네. 2022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얘기잖아요, 지금. 네. 두 가지 같이 나와요, 지금. 2022년도에 명태균 씨의 말에 의하면 아까 지금 소개하신 거 내가 전화해가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여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윤상현 의원이 끝났어. 끝났다라는 얘기는 김영선 공천 끝났다 얘기 아니에요. 결국 배치 달았고. 그게 하나 있고 지금 2024년도에 와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거 가지고 논란 중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거를 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전혀 사소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게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 2년이나 흘렀는데 네. 5월이고 4월이고 거의 2년이잖아요. 2년이나 흘렀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 봐서 김건희 여사가 상당 부분 개입해서 소지가 있다. 이건 간단한 문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야당이 괜히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이긴 돌아갑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자꾸 명분을 실어준다고요. 이걸 제가 야당이라도 이건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이건 사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제 생각에. 네. 근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이거는 두 가지 의혹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재보궐선거 또 올해 4월 총선에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네.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하는 그 의혹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국민의힘에서 원칙에 따라서 컷오프된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 인사들과 7불사에서 밀실 공천 거래를 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 7불사 회동 자체는 팩트잖아요. 거기에 대한 서로의 해석이 지금 다를 뿐이죠. 네. 근데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그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폭로를 해주면 뭐 비례대표 1번 또는 3번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것 자체가요. 정말 추방되어야 할 구태정치 중에 구태정치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개혁신당은 당명을 수구신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지금 세 분이 다 한마디씩 하셨어요. 일단 윤영걸 대표님은 이건 그냥 국회의원 하고 싶은 김영선 전 의원의 욕심에서 시작된 좀 작은 일이 너무 커졌다라는 거. 그런데 최 교수님은 아니다. 작다고 보기에는 사안이 크다. 왜냐하면 2년에 걸쳐서 비슷한 의혹이 같이 나온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신 의원님이 아니다. 2년 전 거랑 24년도 거랑 이거는 별개 건으로 봐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나온 얘기 일단 입장차가 있다라는 거죠. 김영선 전 의원 쪽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같이 만나서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주체 개혁신당 쪽의 얘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 쪽에선 김건희 여사랑 나눈 메시지를 공개를 내가 할 테니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나한테 요구를 했다. 내가 이걸 공개를 하면 개혁신당 비례 1번을 준다고 했다라는 게 김 여사 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아니다. 우리가 아니라 본인이 달라고 요구를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거절을 했다. 이거는 뭐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1번을 줄 테니 폭로하세요라는 얘기는 김영선 전 의원의 개인의 바람이고 요구했을 뿐이지 우리는 이 자체를 받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구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죠. 김종인 당시 공관위원장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실까요?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리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도 전혀 만나주질 않다가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돼서 할 수 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은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네. 지금 아까 나온 얘기도 좀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쪽의 얘기는 아니 김영선 전 의원 쪽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한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양쪽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임세현 대변인님. 지금 세 분 다 얘기하고 혼자 남으셨어요. 말씀해 보시죠. 이게 이제 1차 공천 개입
예를 들면 재보선은 1차 공천 개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번 총선이 2차 공천 개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개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1차 공천 개입인 이 재보선 요 문제에서는 실제로 공천이 돼서 의원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 명태균 씨의 통화에 의하면 그 당시 5월 9일에 이제 했던 통화에서 내일 발표 날 거야. 내가 뭐 이래 해서 뭐 윤상현이 뭐 끝났어. 내일 발표 날 거야. 정말 내일 발표가 나요. 5월 10일인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죠. 본인은 취임식 간다고 얘기도 하면서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본인은 진짜 취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보면은 옆에 굉장히 VIP석,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이신 윤 교수님이랑 막 그 근처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VIP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됐었고요. 근데 두 번째 공천 개입에서 이 개혁신당과의 문제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요. 그러면 확실한 것은 이거잖아요. 이 말을 다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여기서 다 증빙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이 메시지 요구하며 요구를 했다. 1번 요구했다. 안 된다고 했다. 그다음 김종인 전 대표도 뭐 1번, 3번 요구해서 메시지 했다. 그러면 김 여사가 어쨌든 공천에 관련해서 이래라 저래라 김영선 의원이든 아니면 혹여나 그 명태균 씨한테든 이야기를 한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공천 개입인 겁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천에 대해서 뭐 공당의 공천에 대해서 아무도 권한 없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근데 그게 특히나 대통령 부인이면 매우 큰 문제인 거고 이거는 굉장히 위법 사항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하나만 또 얘기 드릴 것은 그 당시 이제 1차 공천 개입인 재보선 사태에서는 예를 들어 그 당시는 이준석 이준석 대표였죠. 그때 공천관리장을 딱 찍어준 사람이. 그럼 과연 이준석 대표는 그걸 몰랐을까요? 본인이 대표인데 공천에 관련된 사안, 그보다 7개밖에 없는 선거구에서 과연 이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게 의심되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뭔가의 외부의 개입을 과연 몰랐을까?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요. 알았으면 사실상 공범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차 공천 개입, 이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일 때인데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도 여사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당대회 때 뭐 그럼 제가 메시지 있는 거 더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막 했던 거 보면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하나의 의심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준석 대표가 등장을 합니다. 개혁신당 관련해서. 그럼 이준석 대표는 1차, 2차 다 등장하는 건데 그 입장이 되게 명확하지 않은 게 저는 이것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어쨌거나 김 여사 얘기를 우리 야당에서 하는 이유가 김 여사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 확인이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메시지를 보냈는데 무슨 내용으로 보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 텔레그램 내용을 직접 봤다는 A 의원이 있습니다. 보도에도 나왔었죠. 이 A 의원이 그거 저예요라고 밝히고 나섰어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뭐 민주당 요즘 방송 보면은 되게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예? 이준석은 네가 뭔데 아니라고 하는 거냐? A 의원, B 의원은 봤다는데 이러거든요. 봤어요? 문자? 그러니까 거기서 A 의원 전데 이게 약간 꼬인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실제로 그 메시지 그 캡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고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뭐 몇십 명이 봤다고 하면서 하는데 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하거든요. 이거는 공천 개입을 하기는 약간 애매하다. 네, 이준석 의원이 그 텔레그램 봤다는 사람이 나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 애매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이런 SNS 글을 또 올렸어요. 애초에 공천 개입이 애매하다고 했었던 이유가 텔레그램 내용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청을 그분이 돕기 어렵다는 취지였었다. 근데 도대체 뭘 바라고 이 판을 끌고 나가는 건지요? 라고 어제 저녁에 이준석 의원이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의원이 내가 텔레그램 내용을 봤을 땐 이건 김영선 의원이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나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답으로 보냈다. 그래서 이거를 공천 개입으로 볼 수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또 이겁니다. 도대체 뭘 바라고 이 판을 끌고 나가는 거지요? 이 판을 끌고 있는 주체가 그럼 신조 의원님. 네. 누구라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저 얘기를 했는지 뭐 이 판을 끌고 나가는 네. 건지요. 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저거를
지난주에 첫 번째 단독 보도, 어제 또 두 번째 단독 보도 했으니까 네. 뉴스토마토고 뉴스토마토 배후에 또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은. 근데 재밌는 거는요. 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여사의 이 공천 개입이다. 그리고 특검법에다 그것까지 어제 긴급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확인도 안 된 사실을 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준석 의원도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 입장 지금 표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대립점에 서 있는 명태균 씨도 어제 뉴스토마토를 고소하면서 그 여사하고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은 거는 김영선이 아니라 나다. 근데 여사는 김영선 의원이 도와달라는 그 요청에 대해서 내가 그런데 뭐 함부로 이렇게 하기는 뭐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구체적으로 그 메시지를 제가 본 게 아니니까 여사께서 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팩트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네.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둘 다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묘하게 또 공통점이 있어요.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사실 지금 저희가 본 건 텔레그램을 본 이준석 의원이 김 여사가 공천 도와줄 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전 의원 말고 말씀처럼 지금 명태균 씨도 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이랑 직접적으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고 나랑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준석 직접 봤다는 거죠. 이준석 천하람 의원한테 그걸 보여준 사람도 나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떠냐. 메시지에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한테 김해로 이동해 줄 걸 요청한 내용이 없다.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약간 이렇게 되면은 김 여사랑은 좀 무관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와중에 또 얘기가 우리 들어봐야 될 당사자가 있죠. 엄밀히 말하면 김영선 전 의원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김영선 전 의원이 지금까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저는 김건희 여사나 국민의힘이 아니고 네. 개혁신당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으려고 김건희 여사 쪽 계속 두드려다가 잘 안 되니까 또 개혁신당 가서 폭로한다고 또 하다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금 안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난번에 4월 총선은 제가 평론가로서 기자 출신으로서 지켜보면은 윤 대통령의 입김이 거의 안 먹힌 그런 공천이었습니다. 대통령 측근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대통령이 총회하던 장관들도 출마하라고 그래서 지역 경선을 붙여가지고 많이 떨어지고 하다못해 장해찬 같은 사람도 미리 여러 가지 문제로 컷오프 될 정도로 윤 대통령의 입김이 먹히지 않은 그런 공천이었거든요. 그런 틈에서 별로 논리나 신빙성이 없는데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부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미지하고 네. 이게 오버랩이 돼서 자꾸 확대 재생산되는 거지.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번 공천 개입 의혹 쟁점화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좀 억측이고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표님 말씀은 김 여사의 직접적인 관련 지금 있어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약간 좀 부풀려진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창일 교수님. 근데 그 2024년도는 그런데 2022년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처럼 2022년도는 김영선 전 의원이 지금 아까 우리 신지호 의원 말씀처럼 이게 비례 2번 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일산서 2번 하고. 근데 또 창원, 의창 그쪽은 연고가 없다고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근데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것이 무슨 김건희 여사가 영향을 행사했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죠. 네. 그 근거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명태균 씨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가 얘기했던 게 내가 김건희 여사란 말이나 여사와 통화해 가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 끝났어. 그 얘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게 그야말로 사실이라면 이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2024년도에는 아까 명태균 씨 얘기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 얘기도 그렇고 이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볼 소지가 좀 약하다라는 말에 전 동의하는데 네. 그럼 2020년도 얘기와 2024년도를 같이 봐야 된다. 이 사안은 별개지만 별개는 어쨌든 2024년도에 또 김영선 의원이
그 본인이 그때 2022년도 등장 인물도 김영선이고 2024년도 좀 김영선이에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전반적인 고리들이 형식 논리의 구성 고리들이 말이죠. 이거는 뭘 수사로 밝혀질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아까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입장이 좀 다른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엇갈리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서 지금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은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일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관련해서 입장을 조만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다음은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둘이에요. 네, 먼저 오랜만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임 실장 얘기가 왜 나온 건지 기사 같이 볼까요? 통일운동 외친 임종석, 5년 만에 통일 접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어제 통일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일단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깁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네, 임종석 실장. 어제가 9월 19일이었죠. 9.19 선언이 있었던 날입니다. 6년, 지금 이제 벌써 6주년이에요. 6주년 기념행사입니다. 9.19 선언이 있었던지 이제 6주년 기념행사가 어제 있었는데 그 자리에 와서 임 전 실장이 얘기를 한 거죠. 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각자 따로 잘 평화롭게 삽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임세현 대변인님. 언뜻 듣기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린 배웠거든요. 우리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통일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임종석 전 실장 입에서 저 말이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네. 저분이야말로 통일 운동을 하겠다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시초 같은 분인데 뭐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바뀌었는지 무슨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저도 놀랬고 많은 분들이 좀 놀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다른 분이 이런 얘기했으면 뭐 납득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주장하는 임수경 분들이. 씨 방북도 네. 같이 그때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그 통일운동을 주장했고 활동을 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런 말을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고 이거 매우 반헌법적인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그 두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는 것에 대한 반헌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모토로 통일을 지향을 하는 것이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건데 갑자기 두 국가를 이야기하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헌법을 부정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좀 납득인데 물론 지금 MZ세대 일부에서는 북한과 굳이 꼭 통일을 해야 합니까? 각자 잘 알아서 살고 뭐 가끔 왕래하고 이웃나처럼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MZ세대는 그런 이야기해요. 그거는 MZ세대의 입장일 수는 있는 것이죠. 뭐 다른 거 전제 다 빼고요. 그런데 통일운동을 그동안 했었던 분이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이 저는 반헌법적인 얘기 혹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행위 특히나 핵을 만드는데 우리가 평화가 보장되지 않은 데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지금 반헌법적이다라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저희 방송하기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임종석 전 실장의 이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거는 북한은 흡수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면서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인데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건 반헌법적 발상이다. 대통령실의 얘기와 임세현 대변인님 얘기가 지금 약간 같이 갑니다. 이런 날도 있네요. 네, 양쪽 다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임종석 실장은 각각 따로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언뜻 듣기에 아니 우리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거야. 그동안 대명제였었는데 이거를 하지 말자고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일보는 뭐라고 기사를 썼느냐. 국민일보 같이 볼까요? 북한 적대적 두 국가 말하는데 두 개 국가 인정하자는 임종석. 북한이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북한이 2023년 작년이죠. 작년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른 두 개의 국가 관계다.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지금 이거에 동의한다는 거야? 이렇게 가자는 거야? 라는 얘기가 최창렬 교수님. 그래서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대단히 헷갈리는데 네. 1986년도에 유성환 의원이라고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야당 의원인데 1986년도니까 네. 전두환 때입니다. 기억하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근데 그때 이제 이른바 국시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상황이 전두환 정권 때였으니까 거의 뭐 이른바 이제 빨갱이 뭐 이제 그 색깔론을 막 갔던 거죠. 통일이라니 이렇게 된 거예요. 반공이 우선이지 이렇게 됐는데 네. 지금 저 얘기를 그때와 너무 시간이 흘렀으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30년, 40년 가까이 됐는데 임종석 의원이 저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북한도 같이 가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임수영 네. 씨하고. 근데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실 북한은 국가예요. 유엔에 가입되는 국가고. 그래서 정상회담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정상과도 회담하고 이런 건데 저 얘기를 지금 왜 할까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말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네. 일단 근데 문제 우선 걸리는 게 제가 처음에 통일하지 맙시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이거 약간 비아냥거리는 줄 알았어요. 정부를 비아냥거리는 방어법인 줄 알았다. 방어법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뭔가 하고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거는 일단 볼 때 한반도의 영토는 그 이제 영토하고 부속도서로 한다. 이게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 제3조라고요. 네. 근데 이 문제를 건드리는 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국가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 실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 나가자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한반도의 영토 문제를 거론했다고요. 이거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우리 헌법 개정 얘기할 때 대개 이제 무슨 뭐 권력 구조 얘기하고 그럽니다만 그때 항상 등장하는 게 헌법 조항에서 그 영토 조항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토 조항을 아예 이른바 좌파들 그 당시 한창 이제 이 색깔 논쟁이 있을 때 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남에 이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라고. 근데 이 얘기가 네. 나온 타이밍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타이밍이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냐. 근데 이게 너무 생뚱맞거든요. 지금 통일 논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왜 나온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가 추론하기 쉽지 않은데. 네. 오죽한 임세은 대변인께서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아마 임종석 전 의원이 뭔가 지금 자신의 야권에서의 지금 너무 지금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슈를 뭔가 이슈화하려는 게 아닌가. 이슈화를 위해서. 근데 이슈화를 하기 위한 것 치고도 너무 좀 이거 생뚱맞은 것 같기도 하고. 네. 학술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국가로 인정하자. 적대적으로 하지 말고. 네. 우리나라 이제 그 기본 통일 정치 보니까 92년도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그게 이제 1국가 2체제란 말이에요. 남북 국가 연합. 근데 그거는 남북 국가 연합이라는 것이지 국가를 따로따로 하자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논쟁적인 이슈를 제기하긴 했는데 좀 뜬금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타이밍이 왜 지금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지호 의원님 아십니까? 예, 어제 그 9.19 기념식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임종석 전 실장이 발언한 게 지금 소개된 거고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근데 어제 그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 담론과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맥락이다. 얘기랑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 재검토가 아니에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임종석 전 실장은 저렇게 치고 나간 겁니다. 근데 작년 말에 이제 김정은이 이제 통일 포기 선언하잖아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그 KBS를 통해서 북한의 그 영상이 충격적인 영상이 막 공개된 거 있습니다. 군인조차도 우리 한류 이런 걸 보다가 적발이 돼가고 총살당하고 이런 네. 충격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의 그 한류 드라마 이런 것들이에요. 노래, 케이팝. 이런 거를 반동사당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침투에 들어오고 네. 그렇게 총살령으로 다스려도 그거는 그치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 우리 같은 동족도 아니고 같은 통일의 대상도 아니다. 이런 식의 차단막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김정은으로서는. 근데 결과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를 사이좋은 두 국가로 바꾸자. 그 앞에 형용사면 다를 뿐이지 김정은하고 그 궤를 하여간 결과적으로 같이 궤도에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윤 대표님. 금방 신지호 의원이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임 실장. 예, 임 실장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네. 핵실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대화를 더 해야 된다. 뭐 그 정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네. 하지만은 임종석 실장은 저거는 거의 지금 이번에 큰 사고를 친 겁니다. 예, 지금 헌법 3조를 개정하고 우리 영토를 그 규정을 없애고 또 국가보안법도 없애자잖아요.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통일부도 없애고. 그러니까 1989년에 전대협 의장할 때 임종석 실장이 임수경 방북시켰잖아요. 네. 그게 35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35년째 지금 북한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한테 종북으로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북한이 통일 얘기할 때는 같이 얘기하다가 지금 바뀐 게 뭐 있어요? 작년 12월에 김정은이가 적대적 두 국가론 따로따로 살자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 바뀌었는데 갑자기 통일을 주장하다가 우리도 저 따로 국가를 하자. 저게 북한한테 이용당하는 거죠. 북한은 지금 탄도미사일, 핵, 침략, 뭐 풍선도 부양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두 국가 체제로 따로따로 살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진짜 뇌가 35년 전에 하고 어떻게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5년간 저런 분이 비서실장을 청와대에서 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아슬아슬하다.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의 고난을 돌파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지금 윤 대표님은 임 실장 이건 좀 사고를 쳤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은 또 약간 다르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워딩 자체가 좀 달랐었고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북한이 말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가 임 실장이 생각하는 두 개의 국가냐.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이 남북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보도를 했어요. 내부에. 근데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우리나라랑 북한이 같이 한 건데 조선대 괴뢰다. 우리는 남측도 아니고요. 남한도 아니고요. 대한민국도 아니고 괴뢰다라고 보도를 했었다라는 거죠. 뭐 얼마 전이에요. 작년입니다. 2023년 9월 30일이니까요. 네. 두 개의 국가가 가능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인물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인물. 네. 누구냐?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홍 시장 왜 등장했는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대구일보입니다. 홍 시장 조국 수사 지적 언급, 전 대통령 걸맞는 비리 수사를 홍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일단 들어보고 오실까요? 법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걸맞는 범죄 혐의가 돼야죠.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혹은 걸맞는 범죄 혐의가 돼야죠. 예. 딸한테 돈 좀 빌려준 거 가지고 넘겨준 거 가지고 그걸 수사에도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니까. 예. 홍준표를 잡으려면 예. 또 누구를 잡으려면 그에 걸맞는 걸 갖다 붙여야지. 네. 홍 시장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죠. 솔직한 분이에요. 나도 문재인 전 대통령 감옥 가면 좋겠지만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지만 수사 비례 원칙을 생각하면 딸내 도와준 거가 이거 갖고 하는 게 맞느냐 뭐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 많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최창렬 교수님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도와주는 건지 안 도와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말이라도 우리 홍 시장님이 항상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네.
또 문 대통령 감옥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왜 합니까? 참 저분들 독특하긴 독특하세요 진짜. 그건 그렇고. 근데 아무튼 전 일리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홍준표 시장 얘기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 이제 수사가 좀 진행 중인데 딸의 뭐 이제 이상직 전 의원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수사로 할 일인가? 물론 이제 수사라는 거는 의혹이 생기면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만 꼭 비례 원칙이 아니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꽤 오래된 일인데 과연 그런 수사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거 좀 같이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정 부분 홍준표 시장의 말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일정 부분 홍 시장 말에 좀 동의를 한다. 윤 대표님. 네. 짧게 여쭤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약간만 동의하고요. 약간 동의. 네, 꼭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데다가 식초 뿌리고 고춧가루 뿌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문 대통령 범죄 행위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때 자기 딸 사위 취업시키는 걸 대가로 해서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주고 또 공천까지 주고 돈이 또 현금이 김정숙 여사랑 왔다 갔다 한 게 그건 밝혀야죠. 당연히 밝혀야 되는데 그거를 뭐 그 중요한 거냐 뭐 이랬는데 비례성 원칙 얘기인데 이것도 하고 진짜 중요한 거 검찰이 또 안 한 게 있습니다. 예? 탈원전, 울산시장, 청와대가 총동원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범죄도 왜 귀순 어부 강제 북송, 또 해수부 공무원 또 뭐 월북했다고 또 거짓말한 거, 네. 또 김정은한테 뭐 USB 줬는데 그 국가 비밀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빼놓고 이것만 하니까 좀 비례 원칙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 시장은 꼭 뭐 할 때 식초가루 뿌리고 고춧가루 뿌려서 분위기를 좀 엉망으로 만드는데 좀 공헌을 하는 것 같다. 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부 동의긴 한데 여기는 좀 많이 일부 동의, 여기는 좀 많이 적게 동의.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터닝 포인트, 긴장 고조.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대통령 배웅 한동훈 24일에 용산 만찬 윤한 터닝 포인트라는 기사예요.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오늘 윤 대통령, 어제 말씀드리기를 오늘 윤 대통령 체코 순방 가는데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마중 갑니다. 여기 분위기가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네, 보셨죠? 다가가서 첫 번째로 서 있는 한동훈 대표한테 악수를 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 같이 보셨습니다. 근데 하고 생각하신 분 있잖아요. 신지호 의원님. 네. 원래 윤 대통령이 오른손으로 악수하고 왼손으로 어깨 툭툭 하지 않나요? 근데 어제는 툭툭을 안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툭툭의 정치인가요? 뭐죠? 근데 그 보니까 저기 추경호 대표는 또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한 번인가 두 번 툭툭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왜 안 하고 추경호한테만 해주냐. 대통령의 마음이 저기서 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뭐 해석의 영역이니까 해석의 자유가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한 관계는요. 네. 제가 그 우리 같이 일하는 박상수 변호사한테 배운 게 있어요. 요새 네. 신세대의 사자성어 깨붓깨붓이래요. 깨붓깨붓. 네, 깨질 듯하다 붙고 깨질 네. 듯하다 붙고. 근데 절대 깨지지는 않는 깨붓깨붓. 이게 이제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 대표도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검사 시절에도 윤 대통령과 상당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차가 드러나면 논쟁도 많이 했다. 그런 거니까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깨붓깨붓. 네. 저도 단어 하나 배웠네요. 네. 깨질 듯 붙고 깨질 듯 붙는다라는 얘기다라는 건데 말씀처럼 오늘 한동훈 대표 한 언론 이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 규모 방식 정답은 하나만 있지 않아. 요런 얘기를 아마도 24일 만찬에 가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기서 좀 결정이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같이 있었어요. 좀 볼까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발언으로 대통령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은 없어요. 고개 좀 빠졌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은 없습니다. 라고 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한 대표가 원래 일을 하자고 만난 거니까 뭐 비즈니스적인 뭐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인적인 인정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이 그런 태도를 싫어하는 보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쭉 있습니다만 여기 볼까요? 제가 사람들 생각에 더 옳고 공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뜻으로 나는 받아들였다. 순간의 유불리를 위해 가방을 받는 건 괜찮다고 말하진 않겠다는 거다. 순간의 유불리를 위해 가방을 받는 건 괜찮다고 말하진 않겠다는 거다라는 건데 상당히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수위가 높죠. 터닝 포인트가 될까? 긴장 고조가 될까? 24일 만찬이 궁금해집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